한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미국 기업들과 일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 24시간 웹캠 감시를 받으며 일해야 했습니다. 책상 위 빨간 불빛이 켜진 웹캠은 그가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그를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고 끝내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돈 안 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가슴 뭉클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 중인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호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평양에 사는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평양 평천구역 김일성 종합대학 근처에 있는 과학자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죠. 여러분,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 그것도 과학자 아파트에 산다는 건 정말 큰 특권이었습니다. 2023년 어느 봄날, 저는 여느 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옥수수죽으로 아침을 먹고 아이들 학교 가방을 챙겨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 12살이던 아들 민철이와 9살 딸 은별이가 아빠 다녀오세요 하고 손을 흔들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트롤리버스를 타고 정찰총국 산하부대로 출근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수백 대의 컴퓨터가 빼곡히 놓여있는 대형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해외 기업들의 일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모바일 앱 개발, 프로그램 코딩.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IT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군복을 입고 일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군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외화벌이 전사였죠. 당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는 총 대신 키보드로 싸우는 전사다. 너희가 버는 외화가 곧 조국을 지키는 힘이다. 그날도 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웹캠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 웹캠은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상급자들이 우리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고 자리를 비울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치 공장 노동자들처럼 말이죠. 제 옆자리에는 김철수라는 동료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실력만큼은 저 못지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점심시간에 옥수수밥과 된장국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성우 형, 이번 달 목표 채웠습니까? 철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표라는 건 우리가 한 달에 벌어들여야 하는 외화의 양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최소 3,000달러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00달러만 제가 받고 나머지 2,700달러는 모두 당에 상납해야 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도 30만 원만 받는 셈이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이번에 유럽 회사 프로젝트가 늦어지고 있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표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경고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식량 배급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일했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독일에 있는 한 회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 진짜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저는 중국 선양에 사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있었거든요. 독일 회사 사람들은 제가 북한 군인인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업데이트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같은 IT 인력들에게 영어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외국 기업들과 일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하니까요.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보이는 독일 회사 사무실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직원들은 편한 옷차림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일했죠. 우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양에 살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는데 딸아이 은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언제쯤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3,000달러를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고기 한 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의문이었지만 그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부대에 배치된 건 2015년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당시 저는 25살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찰총국에서 직접 선발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었으니까요. 동무는 이제부터 조국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사가 되는 것이요. 첫날 교육을 담당했던 리 참모는 우리 신입 20명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말랐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동무들은 앞으로 해외 기업들과 일하게 될 것이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진짜 신분을 알려서는 안 돼요. 동무들은 중국 사람이거나 동남아시아 교포거나 때로는 남조선 사람으로 위장해야 하오.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분을 위장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가짜 신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이력서 만들기였습니다. 리 참모가 우리에게 두꺼운 파일을 나눠줬습니다. 이건 중국 선양에 사는 조선족 개발자의 이력서 샘플이요. 이걸 보고 동무들도 각자 가짜 이력서를 만들어야 하오. 저는 그 이력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정교했거든요. 학력, 경력, 참여했던 프로젝트들, 심지어 취미와 특기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박철민이라는 가짜 이름을 받았습니다. 중국 야오닝성 선양시에 사는 30대 초반 조선족 개발자라는 설정이었죠. 동무는 이제부터 박철민이요. 선양에서 태어나 자랐고 선양공업대학을 졸업했어.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이 모든 걸 외워야 하오. 두 번째 훈련은 포트폴리오 만들기였습니다. 해외 기업들에게 일을 받으려면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프로젝트들을 만들었습니다. 웹사이트도 만들고 앱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건 아니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했습니다. 기억하시오. 외국 사람들은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오. 동무들의 포트폴리오가 형편없으면 아무도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오. 세 번째 훈련은 이메일과 메시지 쓰는 법이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했습니다. 북한식 표현을 쓰면 바로 들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동무라고 부르지만 남한이나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하고 수고하십시오가 아니라 수고하세요라고 해야 했습니다. 리 참모는 우리에게 중국 드라마와 남한 드라마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선전선동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배우라는 거였죠. 그때 처음 남한 드라마를 봤는데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살아갔습니다. 마트에는 물건이 넘쳐나고 식당에서는 고기를 배불리 먹고 그게 정말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훈련은 가장 중요한 화상회의 연습이었습니다. 해외 기업들과 일하다 보면 화상으로 얼굴을 보며 회의를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군복을 입고 나와서는 안 돼요. 평상복을 입고 배경도 조심해야 하오. 뒤에 김일성 초상화나 당 선전물이 보이면 큰일 나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꾸며놓은 방에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벽은 하얀색으로 칠했고 가짜 액자 몇 개를 걸어놨습니다. 마치 평범한 집 거실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우리는 청바지와 티셔츠 같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미소를 지어야 하오. 하지만 너무 어색하게 웃어도 안 돼요. 자연스럽게 하시오. 저는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가짜 독일 회사 담당자와 회의하는 척, 가짜 미국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척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제 억양은 괜찮은지, 표정은 자연스러운지, 뒤 배경에 이상한 건 없는지 모든 걸 점검받았습니다. 잘했어, 박철민 동무. 이제 진짜 외국 사람들이 봐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오. 6개월간의 훈련이 끝나고 저는 드디어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처음으로 독일 회사에서 온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중국 조선족 개발자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는 군복 입은 북한 군인 박성호, 컴퓨터 화면 너머에서는 중국 사는 프리랜서 박철민.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박성호인가? 박철민인가? 저는 밤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2021년 저는 드디어 중국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38살이었고 부대에서도 중견급 개발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중국 파견이라는 건 일종의 승진 같은 거였습니다. 평양에서 일하는 것보다 중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외화를 더 많이 벌 수 있었거든요. 성호 동무, 이번에 선양으로 나가게 되었어. 거기서 최소 2년은 있어야 하오. 부대장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2년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2년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고 아들 민철이는 아빠, 빨리 돌아와요라고 말했습니다. 딸 은별이는 그저 제 품에 안겨 훌쩍거렸습니다. 걱정 마시오.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올 테니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중국 선양에 도착한 건 2월 초였습니다. 춥고 을씨년스러운 날씨였죠. 저를 포함해서 5명의 동료들이 함께 왔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곳은 선양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아파트 건물이었습니다. 3층에 있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우리 5명이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컴퓨터와 웹캠이었습니다. 책상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웹캠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웹캠 감시를 받았지만 여기는 더 심했습니다. 동무들 잘 들으시오. 이 웹캠은 24시간 평양과 연결되어 있어. 동무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평양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어.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오. 함께 온 김 지도원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모든 걸 보고해야 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웹캠을 켜고 평양에 출근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 저녁시간은 30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컴퓨터 앞을 떠날 때는 반드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3번 책상 박성호,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3번 책상 박성호,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웹캠은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도, 피곤해서 기지개를 켤 때도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정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에 3,500달러를 벌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저는 기뻤습니다. 이 돈이면 평양에 있는 가족들이 한동안 편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김지도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박성호 동무, 이번 달 수입은 3,500달러요. 이 중에서 당에 상납할 금액은 3,150달러, 숙소 사용료와 식비가 200달러, 동무가 받을 금액은 150달러요. 예, 150달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번 돈의 90% 이상을 빼앗긴 거였습니다. 불만이요? 동무 가족이 평양에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다 당의 배려 덕분이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하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달 3,000달러 이상을 벌었지만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150달러에서 200달러가 고작이었습니다. 더 힘든 건 가족과의 연락이었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2번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김지도원이 옆에서 듣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 괜찮소.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은 잘 있어? 네, 걱정 마세요. 다들 잘 있어요. 민철이는 학교에서 칭찬받았고, 은별이는 키가 많이 컸어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온 동료 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최동무라는 친구였는데 그가 몰래 중국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걸렸습니다. 북한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던 거죠. 최동무, 당장 짐 싸시오. 평양으로 소환되었소. 김지도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동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양으로 소환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끌려가듯 선양을 떠났고 우리는 그 후로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웹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카메라 너머에는 누가 있을까? 그 사람들도 저처럼 가족이 있고 고향이 있을까? 아니면 그저 명령만 따르는 기계 같은 사람들일까? 웹캠의 빨간 불빛이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이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마치 제 영혼까지 감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아니라 웹캠 앞에 갇힌 노예라는 걸 말이죠. 중국에서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독일 회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회의였는데 상대편 담당자가 슈미트라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회의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아, 그런데 지금 몇 시세요? 거기 선양은 저녁 시간이겠네요. 네, 괜찮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아이고, 그럼 저녁 식사 시간이네요. 가족분들과 식사하실 시간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내일로 미룰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가족과 저녁 식사라.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1년 전, 아니면 더 오래전. 아니요, 괜찮습니다. 혼자 살아서요. 회의 계속하시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슈미트는 웃으며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간에 그의 어린 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빠, 저녁 먹어요. 알았어, 공주님. 아빠 회의 끝나면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슈미트는 딸을 안아주고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딸 은별이도 저렇게 크고 있겠죠. 저는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슈미트는 자유로웠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함께 놀러 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는 뭔가 일만 하고 번 돈도 빼앗기고 가족도 못 보고 그때부터 저는 인터넷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김지도원이 모를 때만요.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몰래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최동무처럼 걸리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제일 먼저 검색한 건 북한 IT 근로자였습니다. 놀랍게도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IT 근로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외화를 벌고 있다고 조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돈이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번 돈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일했을 뿐인데. 다음으로 검색한 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곳 말이죠. 북한에서는 남한이 가난하고 미국의 식민지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나온 사진과 영상은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들, 풍요로운 시장들. 이게 정말 진짜일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탈북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수만 명이 이미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읽으며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말이죠. 어느 날 밤 저는 평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지도원이 잠든 틈을 타서 몰래 걸었습니다. 여보, 나요. 어머,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아닌데 전화를 걸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걱정 마세요. 다들 잘 있어요. 어머님도 건강하시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행복할까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행복하죠. 평양에 살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유롭지도 못한데 그게 행복일까요? 당신 무슨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내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도청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처럼 웹캠 앞에서 노예처럼 살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선양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제 가족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비록 앞날이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저는 1년 만에 평양 휴가를 받았습니다. 보름 동안 집에 다녀올 수 있었죠. 기차를 타고 평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민철이, 은별이.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1년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컸더군요. 민철이는 키가 제 가슴까지 왔고 은별이는 얼굴에서 아기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제가 곁에 없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더군요. 허리도 많이 굽으시고 머리도 하얗게 새셨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아내가 특별히 장마당에서 돼지고기를 사왔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보낸 돈으로 산 거였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며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빠, 고기 정말 맛있어요. 우리 자주 먹을 수 있어요? 은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어도 우리 가족은 고기 한 근 사 먹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아내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인데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곳을 떠나는 게 어떻겠어? 예. 무슨 소리예요? 남으로 가는 거요. 대한민국으로요.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죽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들어보시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본 것들, 인터넷에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민철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군대에 끌려가서 외화벌이 전사가 될 거요. 은별이도 마찬가지요. 평생 감시받으며 자유 없이 살게 될 거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아이들의 미래요.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요? 어머님을 두고 갈 순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탈북하기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간다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고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너희들 이야기 다 들었다. 이 늙은 귀가 먹은 줄 알았더냐? 어머니. 가거라. 내 가족을 데리고 가거라. 너는 젊고 아이들은 미래가 있다. 이 늙은이는 이미 다 산 사람이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한 거다. 그리고 손주들이 자유롭게 사는 거다. 엄마는 괜찮다. 어차피 얼마 못 산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가면 엄마는 매일 남쪽을 바라보며 너희를 생각할 게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갑시다. 중국으로 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남으로 가는 길을 찾읍시다. 언제요? 제가 다음 달에 다시 선양으로 돌아가면 그때 당신과 아이들이 국경을 넘어오시오. 제가 브로커를 구해놓겠소. 정말로 할 거예요? 네. 이제는 결정했소.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소. 휴가가 끝나고 선양으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족 중에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 걸리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몰래 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숨겼습니다. 한 달에 20달러, 30달러씩 모았습니다. 6개월 동안 200달러 정도를 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브로커에게 줄 성금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7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 해산에서 출발하시오. 제가 브로커를 보낼 테니 그 사람을 따라가시오.
알겠어요. 두렵지만 당신을 믿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20일 토요일 밤, 저는 선양 아파트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지금쯤 압록강을 건너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걸린 건 아닐까? 보위부에 잡힌 건 아닐까?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이십니까? 손님들 모시고 왔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십니까? 단둥 기차역 근처 여관입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선양에서 단둥까지는 차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4시쯤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여관 2층 구석방. 문을 열자 아내와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머리는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사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가족을 안았습니다. 잘 왔소. 고생했소. 당신. 아내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은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철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저는 아이들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브로커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서 며칠 쉬셔야 합니다. 중국 공안들이 국경 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정도요. 그리고 선생님, 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들은 돈을 받고 일합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을 꺼냈습니다. 여기 200달러 있습니다. 더 드릴 돈은 없습니다. 브로커는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돈으로는 한국까지 가기 힘듭니다. 최소 1인당 2,000달러는 있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여기서 지내시면서 선생님이 돈을 더 모으셔야죠. 중국에서 일을 하시든지. 결국 우리는 단둥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선양으로 가서 일하고 밤에는 단둥으로 와서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위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지도원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 동무 요즘 자주 외출하는 것 같은데 어디 가는 거요? 병원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위장이 안 좋아서요. 그래요? 병원 진단서 좀 보여주시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조선족 의사를 아는 브로커가 도와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일해서 5,000달러를 모았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돈으로는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김지도원이 점점 의심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가자. 이제 출발하자. 저는 브로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제가 남한에 가서 갚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아이들만이라도. 브로커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선생님 눈빛이 진심이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우리는 중국을 떠나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는 없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버스와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광저우, 쿤민, 그리고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2주 동안의 여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열이 나고 은별이는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도착할게. 저는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우리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라오스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입니까? 중국 공안인지 북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2명의 남자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은별이를 업고 저는 민철이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한 집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라오스 현지인 집이었는데 브로커의 친구였습니다. 여기서 이틀 정도 숨어 계세요. 제가 태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창고 같은 곳에 숨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안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이런 고생을 시켜서.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밤에 트럭 짐칸에 숨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덥고 답답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서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방콕까지만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브로커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콕으로 가는 도중 태국 경찰 검문에 걸렸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경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브로커가 가짜 여권을 내밀었지만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봤습니다. 그때 민철이가 갑자기 우리는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민철이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리를 태국 이민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줬습니다. 당신들은 운이 좋습니다. 태국은 북한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송환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흘 후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을 끝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으니까요. 아빠,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은별이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들, 수많은 자동차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집이란다. 우리는 먼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진짜 탈북자인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IT 외화벌이 부대에 있었던 것, 중국에서 위장 신분으로 일했던 것, 모든 걸 말이죠. 박성호 씨, 당신이 가진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IT 외화벌이의 실태를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이죠.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며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몰래 사용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북한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영상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탈북자들의 이야기, 통일에 대한 논의들. 모든 게 자유롭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IT 근로자를 검색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위장 취업 실태, 외화벌이 구조, 웹캠 감시 시스템.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민철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자유롭다는 게 실감나서 그래. 민철이와 은별이도 하나원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 아이들과 말이 안 통해서 힘들어했습니다. 억양도 달랐고 쓰는 단어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빨리 적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남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더군요.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왔고 가스레인지를 켜면 불이 붙었고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IT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개발자로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300만 원. 그리고 그 돈이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당에 상납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빼앗길 일도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고기 사갑시다. 우리 아이들 고기 실컷 먹이고 싶소.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상추에 싸먹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매일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별이 먹고 싶을 때마다 먹자.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개발자가 되었고 민철이와 은별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아내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남겨둔 어머니였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건강하실까? 저를 원망하실까? 여보, 어머니께 편지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 언젠가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아내의 말대로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저는 탈북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IT 외화벌이의 실태를 알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북한 IT 근로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웹캠 앞에 앉아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앱이나 웹사이트 중에도 그들이 만든 게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탈출할 기회가 있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고기 한 점 걱정 없이 먹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평양으로 달려갈 겁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말이죠. 그리고 말씀드릴 겁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는 웹캠 없는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일합니다.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공원에 갑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들은 이제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민철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은별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했던 꿈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자유를 꿈꾸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함께 바라주십시오. 감사합니다.